I wanna dance tonight until forever. 안녕하세요, 한보라입니다. 자, 11월 고2 학력평가 생활과 윤리, 앞서 총평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죠. 참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가 6월, 9월 이렇게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계속 보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학력평가 이런 모의고사에 좀 감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자신 있게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어때요? 시험을 풀면서는 이거 제법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하는 생각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평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3학년이라고 하는 본게임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11월 학력평가였습니다. 그만큼 보다 깊은 내용들도 출제가 됐고요. 한 번도 친구들이 풀어보지 못했던 신유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차분차분 풀어보면서요. 맞은 문제만,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만 이렇게 스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맞은 문제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맞췄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해설 강의 임해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한번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이쯤 되면 이제 친구들이 1번 문항은 이런 거 나오겠다 하고 감이 좀 느껴지시죠? 맞아요.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문제가 역시 1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요, 윤리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것, 이것을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 기준을 연구하는, 탐구하는 윤리학.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론 윤리학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죠. 따라서 윤리학은 우린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반면에 나 한번 볼까요?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 네, 우리 윤리학의 분류를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이 나오자마자 아하, 이거 분석 윤리학이구나 라고 금방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메타 윤리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분석 윤리학은요,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 참이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의미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언어의 의미 분석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바탕으로, 그렇죠, 도덕적인 진술을 했을 때 그러한 도덕적인 진술들 간의 논리적인 어떤 명확성,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윤리학은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 그 말뜻, 이 가랑은 좀 달라요. 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이론은 무엇인가,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데 비해서 나는 옳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그르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좀 언어의 의미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죠.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분석윤리학자들이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 분석이나 도덕적인 명제의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의 검증에 몰두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잘했어요. 바로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학문적 정립 가능성을 좀 탐구하고자 했던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설명 골라볼게요. 1번. 가는 도덕 개념의 과학적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했어요. 어떤 도덕적인 개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인가요? 우리 대부분의 어떤 동서양의 전통적인 윤리학이 다 이론 윤리학에 들어가잖아요. 칸트의 의무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이런 것들이 이론 윤리학인데, 이런 이론 윤리학이 개념의 과학적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아니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맞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근거가 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2번. 가는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어떤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도덕적인 현상을 객관적으로,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주관을
배제한 채 서술하고자 하는 것, 기록하고자 하는 것, 기록해서 서술하고자 하는 것. 그렇죠. 2번은 바로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없겠죠. 3번입니다. 나는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을 핵심 과제로 본다. 아하, 도덕 명제, 어떤 도덕적인 진술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렇죠. 바로 분석윤리학의 대표적인 어떤 핵심 과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핵심 과제로 본다?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핵심 과제로 보는 건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실천윤리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분석윤리학은요. 어떤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고 도덕적인 명제의 논리적 추론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현실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는 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따라서 4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본다? 방금 반복된 설명 속에서 벌써 눈치채셨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가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친구들이 우리가 벌써 11월 달이 됐잖아요. 우리 3월 달에 첫 시험은요.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시험은 치렀지만 전혀 과목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상식에 의존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봤을 거고요. 본격적인 생윤 시험은 6월, 9월, 그리고 11월, 이번이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6월 달, 9월 달, 그리고 이번 11월 달 빠지지 않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갑, 을의 어떤 토론이 나오고요. 이 둘이 과연 지금 무엇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가, 이 핵심 쟁점에 대한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이런 문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엔 지금 3점으로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맞는 친구들은 계속 잘 맞춰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독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맞추는데 이 부분이 유독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부분 나오면 되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틀려요. 이런 게 고민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들어갔죠.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은 단순해요. 갑, 을이 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에 무엇을 찾으래요? 핵심 쟁점을 찾으래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무언가가 의견이 그렇죠. 달라서 부딪히는 지점,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읽을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시냐면요. 갑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을이 네, 이런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군요. 이런 진술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자,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간에 동의하는 지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답으로 체크해야 되겠다. 그렇죠. 갑과 을이 서로 어떻게 되는 부분, 대립되고 부딪히고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지를 좀 파악하시면, 제시문과 1번부터 다음에 제시되는 선지도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과 을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부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지 한번 귀를 쫑긋, 마음을 쫑긋, 머리를 집중해서 한번 잘 파악해 봐요. 갑,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로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뉴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전달하려는 자세를 지녀합니다. 이거 미디어에 대한 문제구나. 뉴미디어를 소재로 삼고 있구나. 여러분, 뉴미디어, 기존의 어떤 미디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기존의 텔레비전, 잡지, 신문,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들은 그렇죠. 정보의 전달자와 정보의 소비자, 수용자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됐죠. 하지만 오늘날의 뉴 미디어는 어때요? 그래요. 잘했어요. 정보가 한쪽으로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의사소통, 쌍방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분 아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뉴 미디어에 해당하죠? SNS.
그렇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대표적인 뉴미디어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나눠지기보다는 서로 간의 즉각적인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이 뉴미디어입니다. 자, 따라서 뉴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전달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자, 을이 얘기했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정보 중에는 어떤 정보도 많아요? 네, 가짜 뉴스나 이런 다양한 허위 정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위 정보가 유포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뉴미디어 내에서 유포되는 모든 정보를, 자, 어떤 정보? 모든 정보를 무엇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발언이 좀 세죠, 을은?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자, 갑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허위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까지도 감시하게 돼서 뉴미디어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 정말 갑이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정보에 대한 감시는, 그럼 감시 자체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정보로만, 허위 정보로만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한정되어야 합니다. 자, 부딪히는 부분 금방 생각보다 쉽게 찾았어요. 을은 모든 정보에 대한 감시를 주장하는 데 반해서 갑은 감시가 필요하긴 하되 허위 정보로 그 감시를 한정하자. 모든 정보까지 감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을. 물론 표현의 자유 보장도 중요하지만 허위 정보 유포에 따른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에 대한 감시는 불가피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정보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을은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어요. 갑과 을 둘 다 뉴미디어 내에서의 어떤 정보의 감시는 필요하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 모든 정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비해서 갑은 어떤 정보였어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허위 정보로만 그 감시를 제한해야 한다. 허위 정보만 감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뉴미디어 이용자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아까 갑이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했더니 을이 동의합니다. 라고 했죠? 이것은 둘 다 네 라고 대답할 질문이요. 쟁점이 될 수 없겠죠? 2번입니다. 뉴미디어의 발달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축시키는가? 어때요? 뉴미디어 쌍방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죠. 이건 어떤 사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둘 다 아니요. 자유로운 교류는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역시 논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뉴미디어 내의 허위 정보의 유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자, 잘못된 허위 정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이 사실은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번, 뉴미디어에 대한 어떠한 타율적인 제재, 즉 감시라고 위에선 주로 제시문에서는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어떠한 감시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게 보고 있나요? 둘 다 감시 자체는 허용하죠. 단 그 감시의 대상의 범위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떠한 감시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둘 다 아니요. 감시 자체는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5번입니다. 뉴미디어 내의 정보에 대한 감시는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갑은요 어때요? 네, 허위 정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을은 그런데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별을 해서 실시합니까?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감시를 실시합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X라고 대답하겠죠. 핵심 쟁점이니까 둘의 의견이 엇갈리는 첨예한 지점이 드러나는 5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혹시 이번 문제 맞춘 친구들도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조금 더 난해하게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틀리는 친구들은요. 이번 기회에 이런 유형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 문항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다양한 직업의
지역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어떤 특정한 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지위나 직업으로 진출하는데 그것에 어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절반, 여기서 여성을 의미하겠죠. 인류의 절반에게 족쇄를 채우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에게서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여성에 대한 종속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성들 각자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그렇죠? 한 개인, 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해 이런 그렇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무엇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손실이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불평등하게 가로막는 것은 그 여성 자체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이기도 하지만 이 강연자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무엇을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네,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다 피해를 준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에 대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나요? 그렇죠. 바로 밀입니다. 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맞아요. 잘했어요.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던 학자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자유론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고전을 또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류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주장했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그래서 가장 합당한 제도다라는 걸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요. 여성의 어떤 종속,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또 비판하고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혹은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런 사회적인 관습이나 제도를 비판했던 사상가이기도 하죠. 자,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좋아요. 한번 이 미리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성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은 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 어때요? 그렇죠. 여성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성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은 여성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구나. 역시 공리주의자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번. 남녀의 사회적 지위는 타고난 성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방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2번은 미래 주장이 될 수 없겠네요. 3번입니다. 남성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니죠. 밀은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이익이 될 경우에 이것은 밀이 긍정할 만한, 동의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없겠네요. 4번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아니죠. 밀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였죠. 5번입니다. 여성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남성의 권리를 침해한다? 밀이요, 혹시 여성이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성은 그만큼 권리를 침해당하고 위축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고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성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 삶과 죽음은 본래 기의 변화에 불과하다. 삶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우리 꼼꼼하게 개념 정리했던 친구들은 금방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삶은 기가 모인 것, 죽음은 그 기가 흩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동양의 도가 사상가 바로 장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삶과 죽음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이렇게 사계절의 운행처럼 자연스럽게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차별 없이 하나이다. 삶과 죽음이 서로 막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장자의 죽음관이었네요. 자, 을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렇죠. 을은 바로 에피쿠로스, 서양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에피쿠로스의 어떤 죽음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피쿠로스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네,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죽음관에 있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학자였었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은 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를 구성하던 원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해체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그와 동시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던 원자가 해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성하던 원자가 해체되면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주체와 이런 육체와 영혼이 다 사라지고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거나 아프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고 죽음이 온 후에는 그 죽음을 느낄 우리가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과 서양의 어떤 죽음관을 다루고 있는 학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1번 각각의 입장 한번 옳은 거 골라볼게요.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 자, 윤회라고 하는 것, 수레바퀴가 구른다라고 한 뜻이었습니다.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잘했어요.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계관을 얘기하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다시 그렇죠. 후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다시 이렇게 그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사상이었습니다. 윤회하면 떠오르는 사상 잘했어요. 바로 불교의 죽음관이 되겠죠. 불교에서는요, 인간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 4가지를 이야기하죠. 생로 병사의 4가지 고통은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로 병사, 그게 바로 죽음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윤회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 중에 하나로 죽음을 바라본 것. 1번은 불교 석가모니의 어떤 죽음관, 불교의 죽음관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보다 현세, 지금 살아있는 지금에서의 인의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 어떤 내세나 죽음 이후를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곳에서의 도덕적인 삶, 인의 실천에 집중했던 거 잘했습니다. 바로 공자의 사상이죠. 유학자들이 유교의 사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죽음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때요? 에피쿠로스. 죽음과 동시에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해체되기 때문에 우린 감각을 모두 다 잃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에피쿠로스가 하는 주장을 잘 제시하고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죽음은 영혼이 영원 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맞아요. 서양의 플라톤의 죽음관이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어떤 영혼, 영원 불멸한 그런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의 존재를 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성하던 원자가 죽음과 동시에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5번.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분별적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적 지혜는 뭔가 탁탁 구분하고 나누는 지혜잖아요. 그런데 갑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삶과 죽음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분별 없이 무엇이다? 하나이다 라고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갑과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 되겠네요. 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5번에서 1, 2, 3, 4번을 다 이렇게 풀다가 5번에서 딱 움찔하고 이제 막힌 친구들이 꽤 여럿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시민불복종은 우리가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도 분명히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시민불복종을 이렇게 공부할 때 크게 어렵거나 거슬리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개념을 이렇게 쭉 선생님들 설명을 듣다 보면
뭐 다 아는 내용이야. 끄덕끄덕 하면서 대부분 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시민불복종이 이렇게 문제로 탁 정제돼서 출제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 예상보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실수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정당화되는 정치적 행위로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으며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한다.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당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대요. 오직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의관에 어긋나는 어떤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으로 인한 처벌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를 주저없이 어떻게 하는 것?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다수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양심적이고 또 진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자, 이 사상가 누구일까요? 잘했어요. 바로 롤스입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게 롤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불복종 하면 롤스의 시민불복종, 소로의 시민불복종을 배우죠. 그런데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바탕으로 처벌을 감수하는 이러한 시민불복종을 얘기한 사람, 롤스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롤스의 어떤 시민불복종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시민불복종은 국가체제의 변혁을 최종 목표로 한다. 체제 자체를 싹 바꾸는 거, 이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국가체제 자체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건 혁명이겠죠. 시민불복종은 어떤 국가의 법체계나 질서는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죠. 자, 국가체제 전체의 변혁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2번,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요. 3번, 시민불복종은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3번으로 답한 친구들 많죠? 롤스는요, 시민불복종이 합법적인 수단을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롤스가 인정하는 시민불복종은요,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4번, 시민불복종은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의 감수를 전제한다. 어디까지나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처벌을 받아들인다. 아하, 어떤 처벌이 예상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나와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신념의 표현으로 비밀리에 행해져야 하나요?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을 쭉 이야기하죠. 따라서 옳은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AB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문항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항이니까요.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는 좋은 문항입니다. 여러분 꼭 내 것으로 틀린 친구들 있으면 꼭 만들어 보세요.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자,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가혹 행위에서 살인범을 벗어나게 해준다. 사형이 오히려 살인범이 겪을 수 있는 이런 모든 끔찍한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을 벗어나게 해준대요. 살인범에게 오히려 살인범을 위하는 것이래요. 설령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때조차도, 즉 국가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남아있는 마지막 살인범까지는 다 처형하고 국가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죠. 정언명령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가가 칸트다라고 하는 것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칸트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그 살인범의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을 오히려 존중해주는 길이다. 왜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내가 남을 죽였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인범에게 주는 것이 그를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자신의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응당한 보복을 받는 이런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또 형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A, B, C라고 하는 세 사람이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장을 했나 한번 볼게요. A는 토론회에서 공리증진, 우리 사회의 이익을 얼만큼 증진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 사회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군요. B는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사형제 존치 운동, 사형제를 유지하는 운동에 동참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형제를 찬성하는 건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칸트는 왜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봤죠? 그냥 마땅히 그래야만 하니까. 내가 타인을 죽였으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응당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B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칸토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는 사형이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대요. 오히려 칸토아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칸트의 입장에서 A, B, C에게 각각 어떠한 비판을 칸트가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사형의 목적을 공리 증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A. 너는 사형의 목적이 단순한 공리증진에 있지 않아. 그 사실을 왜 모르니? 이렇게 칸트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칸트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겠죠. 사형제의 어떤 목적은 공리증진이 아니다. 근데 너 왜 그거 모르냐? 하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B는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야,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아. 너 왜 그거 모르니? 칸트가 그렇게 안 하겠죠. 칸트는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칸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당장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응당하게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전혀 칸트로서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디귿. C는 사형이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C는 오히려 사형이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칸트가 보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즉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임을 C는 너 왜 모르니?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자, 리을입니다. C는 사형이 살인범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형벌임을 간과했다. 그렇죠. 사형은 살인범에게 응당한 어떤 자신의 몫을 치르도록 하는 형벌임을 너 왜 그거 모르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유형도 낯선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하고 좋은 문제였으니까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가의 갑을 사상가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B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갑, 정의의 두 원칙들, 즉 취득과 양도의 원칙은 보다 포괄적인 국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최소 국가는 우리를 개인적 권리들의 소유자인 인격으로 취급한다. 취득과 양도의 원칙 나왔고요. 최소 국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갑은 노직이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정의 원칙들은 무지의 배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아무도 자연적 또는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그렇죠. 무지의 배일 속에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려고 했던 사상가 맞습니다. 롤스가 되겠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A는 노직만 해당하는 입장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C에는 롤스만의 어떤 주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D에는 공통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어때요? 자, 노직 당연히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롤스도 네, 불평등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롤스도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지라도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존중되고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죠. 따라서 A에 들어갈 입장이 아니라 이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네, 공통점이기 때문에 B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공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 아, 절차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정한 어떤 절차, 취득 양도에 공정한 절차가 있었으면 또 교정의 절차가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노직의 어떤 절차적 정의. 그리고 무죄의 배를 쓴 상태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우연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분배의 결과는 정당하다라고 보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 두 사상가가 모두 다 핵심 내용은 다르지만 네, 절차적 정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 B에 들어갈 진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정의롭다? 어떻게 생각해요? 노직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네, 국가가 나서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개인의 네, 소유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겠죠. 따라서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정의의 원칙들은 최초의 가상적 상황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맞잖아요. 무죄의 배를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네, 합의할 대상이다. 그런데 그 원초적 입장, 무죄의 배를 쓰고 사람들이 정하는 원초적 입장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롤스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죠. 가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리을은 롤스만에 해당하는 진술이 네,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자, 8번 문항. 자, 두 사상가가 지금 예술과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예술은 아름답고 불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예술을 틀에 박힌 방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자, 핵심 문장이 마지막에 나왔네요.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술과 도덕을 각각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예술은 그 예술 안에서만 평가를 해야지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존재하는 네,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술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요, 예술 지상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 아름다움 그 자체를 깊이 있게 추구한다라고 해서 신미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도덕적으로 위대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의 영상을 영혼에 제시하여 이런 것들 영혼에 제시해서 영혼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위대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대요. 예술이 뭔가 도덕에 기여해야 한대요. 예술이 도덕적인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도덕주의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을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죠. 을은 도덕주의를 이야기했던 플라톤입니다. 자, 반면에 갑은요, 예술 지상주의를 이야기했던 와일드가 한 주장이죠. 선생님, 저는요 이거 사람 이름 잘 몰랐는데요. 괜찮아요. 아직 몰라도 돼요. 사실은 3학년이 돼도 이거 구체적으로 누구냐까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걸 읽고 전체적인 어떤 핵심적인 논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갑은 예술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구나. 을은 예술도 도덕적인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예술의 가치는 예술 밖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 밖이 나왔으니까 이거 맞다. 이렇게 단순하게 풀면 안 되죠. 예술의 가치는 예술 밖에서 찾으면 안 되죠. 예술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예술은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맞죠? 예술은 도덕 밖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평가,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디귿. 을. 예술은 영혼을 기품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어때요? 예술은 이런 영혼한테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위대한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기품 있게 만드는 어떤 도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을. 예술은 아름다움과 선을 표현하고 장려해야 한다. 자, 아름다움. 물론 예술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도덕적인 옳음, 도덕적인 선도 표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것은 그렇죠. 을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9번 문항입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현대 과학 기술의 거대한 힘으로 인해서 새로운 책임윤리가 요청되며 이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해라. 네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그 결과 인간이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동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현 세대가 막 자원을 낭비하고 막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현 세대는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공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미래의 공포에 대한 논의는 현 세대가 해야 할 행위를 북돋아준다. 이러한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다. 네, 우리 공포의 발견수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책임윤리를 이야기했던 그래요. 요나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공부했었던 내용들 떠올리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때요? 맞죠?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고 그렇죠? 미래 세대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 세대가 해야 할 행위이며 현 세대의 책임이 되는 거죠. 1번 맞는 진술입니다. 2번 과학기술은 현 세대의 복지 증진만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한다? 아니죠. 미래 세대까지도 네, 어떤 책임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을 요나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3번 현 세대는 과학기술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가치중립적인 태도는 뭐예요? 어떤 도덕적으로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나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과학기술이 미래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예견하고 미리 공포를 느껴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연에게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의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서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그렇죠? 그런 결과들을 예측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공포심을 느끼면서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 현 세대의 책임 범위는 의도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만 한정된다. 그렇지 않죠. 이건 기존의 전통적인 책임 윤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내가 의도해서 생긴 결과까지만 딱 책임지는 건 기존의 책임 윤리였습니다. 요나스는 새로운 책임 윤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미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책임까지도 예견해서 또 책임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렸네요. 요 만이라고 하는 표현들 틀렸습니다. 자, 미래의 공포는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논의해야 할 문제다. 그거는 뭐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해. 뭐 미래에 일어날 공포스러운 일들은 그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요나스는 현 세대가 해야 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논의해야 할 문제다. 이거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상편지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땡땡에게 요즘 자네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자, 유전자 치료 연구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체세포 유전자 치료. 자,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질병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하지만 두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생식세포의 유전 형질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네, 후손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나의 현 세대의 그 당사자의 체세포의 유전자만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영향이 끝나지만 질병 치료라고 하는 영향이 본인에게만 어떤 미쳐지지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정상적인 능력을 강화하려는 우생학, 즉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우생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해야 하네. 첫째,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우생학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과 미래의 삶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자녀가 스스로를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일한 저자, 유일한 작가,
작가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네. 둘째, 이러한 우생학은 부모의 선호에 따라 자녀의 삶을 계획하려는 어떤 간섭? 부당한 간섭이므로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한다네. 부모가 내 자녀의 유전 형질을 막 계량해서 이런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아이로 내 자녀를 태어나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해버리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면 이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어떤 평등성을 훼손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 평등성을 훼손한다네. 자네는 이를 유념해서 조심해서 신중하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바라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강조하는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1번.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격체인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아니죠. 유전자 치료를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우생학은 자녀의 주체적 삶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3번.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유전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 아니죠.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우생학은 세대 간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라고 했죠. 5번. 자녀의 능력 강화를 위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권장해야 한다? 아니죠. 이런 위험성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갑.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이미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딱 나왔으니까 인간 중심주의적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있다. 인간은 자연을 실제로 고찰한 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갑은요. 맞습니다. 베이컨, 인간 중심주의를 이야기했던 베이컨의 주장이 되겠죠. 자, 을, 대지는 흙, 식물, 동물을 순환하며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대지윤리는 인간을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그렇죠. 생태중심주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지윤리를 이야기한 맞아요. 레오폴드입니다. 인간, 동물, 식물을 벗어나서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그렇죠. 돼지 전체까지도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죠. 자, 병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도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고유의 선을 지니기 때문이다. 아, 모든 생명체 나왔네요. 잘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 그리고 우리 목적론적 삶의 중심 하면 그렇죠. 테일러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순서도로 탐구해 볼게요. 자, 갑은 베이컨, 을은 레오폴드, 대지의 윤리를 주장했었고요. 병은요, 그렇죠. 테일러였습니다. 생명중심주의. 자, A. 인간은 자연을 생존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자, A면 여기잖아요. 그럼 베이컨만 네라고 대답하고 레오폴드랑 테일러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진술이어야 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연을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이 둘은요, 생태중심주의자, 생명중심주의자니까요,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이컨은 당연히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을 거고요. 레오폴드도요, 왜 그런 통나무로 이렇게 집 짓고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뗄감은 떼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는 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으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테일러도요. 우리가 생명중심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나 동물이나 식물을 다 먹을 수가 없어. 난 육식, 채식 다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렇게 굶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아사 상태로 이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생존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일러도 어떤 생존에 필요한 자원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어떤 생존과 어떤 그런 동식물의 생존이 서로 부딪힐 때에는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이 중요하다. 물론 그럴 때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도덕적이긴 하지만 이런 자연을 생존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다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네, 이 질문이 A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니은입니다. 자, B.
B는요, 레오폴드는 네라고 대답하고 테일러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개별 생명체의 성장보다 생명 공동체의 안정이 더 중요한가? 레오폴드는요, 전체 대지의 윤리잖아요. 전체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별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체의 성장 혹은 한 그루 나무 하나하나의 그 성장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안정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네, 생태를 바라본 그런 환경윤리학자죠. 반면에 테일러는요, 아니, 개별 생명이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레오폴드와 또 개체주의자인 테일러가 구분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C는 레오폴드가 네라고 대답할 질문을 고르면 되겠네요. 생명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렇죠. 돼지, 흙, 그렇죠. 물 이런 것들 다 생명이 없지만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테일러가 네라고 대답할 질문 한번 골라볼까요? 모든 존재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가?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없이. 자, 그런데 테일러는요, 무슨 중심자예요? 그렇죠. 생명 중심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라고 하면 틀리죠. 네, 테일러가 돌, 흙, 바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 인간, 동물, 식물까지 이야기하죠. 따라서 모든 생명은 생명체는으로 바꿔야지 테일러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겠네요.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가 또 됐죠. 그래서 자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2번입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단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가 유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부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은 안전과 보호라는 무엇이다? 이익이다. 이익이 현저한 정도로 중단될 때마다 복종의 책임도 반드시 중단된다.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무엇 때문이다? 이익 때문이다. 혜택의 관점에서 어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시민이 정치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 국가에 복종하는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A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국가가 제시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혜택과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1번. 국가로부터 공공재의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국방 서비스 이런 거 다 공공재잖아요. 이런 이익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보겠죠. 2번. 국가에 복종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동의라고 하는 뉘앙스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3번,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연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연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어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3번은 롤스가 답변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번,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통치자. 따로 언급된 신의 명령 이런 것들은 언급된 적 없어요. 최상의 공동체인 국가에 헌신하려고 하는 본성,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할 수 있는 또 답이 되겠죠. 답은 혜택론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동양 사상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유교, 불교, 도가 중에서 이제 하나라는 거죠.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뭔가 서로 막 연결되어 있네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여기에 두 개의 갈대 단이 있다고 하자. 두 단의 갈대에서 어느 한 단을 치우면 다른 갈대 단은 넘어지게 된다. 자, 두 개의 갈대 단은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서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로 연관되어서 발생하고 태어나고 생겨나고 소멸하게 된다. 그 유명한 불교의 연기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연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불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볼게요. 기억,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나요? 분명히 의지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연기설인지 몰라도 우리가 국어 문제 풀듯이 봐도 풀 수 있잖아요. 서로 의지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답이 될 수 없겠죠. 니은입니다. 연기를 자각하여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맞죠.
연기를 깨닫게 되면요.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나라고 하는 것, 독립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 따르면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무아의 경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디귿입니다. 만물은 인연에 의해 생멸하므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가? 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집착할 필요 없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실체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을 강조합니다. 리을,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가? 아하,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와 무아를 깨달을 때 그렇죠. 남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겠죠.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문화산업은 반복성, 자기 동일성으로 말미암아 대중에게 기계적인 자동적 반응을 일으킨다. 자,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문화산업은요, 상업화되고 대중화된 그런 예술이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상업화된 그런 예술, 특히 대중문화, 대중예술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아도르노라고 하는 학자가 사용한 비판적인 용어예요. 문화가 하나의 산업, 돈벌이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반복성, 자기동일성. 한번 히트를 쳐서 돈벌이가 되는 것들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기계적인 자동적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리 출생의 비밀 나올 것 같아. 재벌집 미세와 이야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응에 익숙해진 대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정신적인 노력이나 긴장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동적인 어떤 자극과 반응에 익숙해지게 되니까요. 대중이 문화산업의 산물을 받아들일 때에는 상상력이나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내가 또다시 들어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이에 익숙해진 대중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반성이 역시 마비되고요. 그리하여 문화산업은 정신적 능력이 마비된 인간을 동일하게 양산하는 메커니즘이 되어버린다. 뭔가 이렇게 문화산업을 통해서 대중화되고 상업화된 문화와 예술이 획일화되고 수동화되는 것, 수동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억. 문화산업으로 생산된 상품은 획일화되어 있다. 맞죠?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비슷한 노래들이 또 나오죠. 맞습니다. 니은. 문화산업은 대중의 능동적인 사유를 방해한다. 맞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극 반응, 수동적인 어떤 그런 반응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디귿. 문화산업의 산물은 대중이 독창성을 발휘해 생산한 것이다? 아니죠. 어떤 거대한 자본이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이죠. 자, 디귿 아닙니다. 리을. 문화산업은 대중이 사회체제를 비판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주는 대로 수동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면 정신적인 노력이나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력을 상실하게 된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활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세계과학회의에서는 과학자가 연구를 실행하고 실험실 안에서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 속에서 활용할 때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과 전 지구적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대요. 이는 과학자가 연구 실행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에 대한 윤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자는 선언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적인 말이 나오겠죠?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그 결과가 불러올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연구 자체도 윤리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의 활용까지도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과학자는 연구 실행 과정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는가? 그렇죠. 실행을 연구를 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자, 2번. 과학자는 사회적 가치로부터 분리된 연구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 앞에서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끼칠 어떤 영향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회로부터 분리된 연구 활동을 실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3번, 과학자는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4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활동,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5번, 과학자는 연구 결과가 생태계에 가져올 부작용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아까 어떤 얘기 나왔어요? 전 지구적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나왔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쾌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것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이거 공리주의적인 논거네요. 그런데 쾌락을 평가할 때 양만을 중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양뿐만 아니라 무엇도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갑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던 밀의 주장입니다. 자, 을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행복과 불행의 양이 결과를 평가하는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소이다. 자, 무언가를 고려할 때 가장 유일한 기준은요.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은 그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행복과 불행의 무엇이래요? 양이래요. 그 양만 보면 된대요. 옳은 행위란 불행 또는 고통의 양은 최소화하고 행복의 양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맞죠? 그런데 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양적 공리주의가 되겠네요. 사상가는 잘했어요. 벤담입니다. 자, 두 사상가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계산 가능하다. 자, 모든 쾌락은 질은 똑같아. 양만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양은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본 사상가는 누굴까요? 그렇죠. 벤담이죠. 이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번, 선의지에 근거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녀. 2번 칸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3번, 행위의 결과와 관련 없는 옳은 행위가 존재해. 여러분들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의 결과, 드러나는 쾌락과 고통을 강조하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와 관련 없는 옳은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강조합니다. 자, 4번.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해.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렇죠. 갑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5번. 최대 행복의 원리가 옳은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야. 물론 양과 질, 양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결론은 둘 다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도덕이라고 보는 거죠. 도덕적인 선이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최대 행복의 원리가 옳은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에 디리링 중에서 고르래요. 매번 나와서 이제 좀 덜 당황스럽죠? 4차원 그래프, 3차원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자, 내가 믿는 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고 다른 모든 종교는 신에 이르려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내가 믿는 종교만 최고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들은 내가 믿는 종교의 교리가 아닌 한 거짓이며 다른 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종교란 구원을 얻거나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면 참을 수 있으며 종교 간의 대화는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좀 찾아보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골라볼게요. 자, X는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중시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렇죠. 나는 훨씬 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정도는 높을 거예요. 자, Y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종교 간의 대화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G입니다. 타 종교의 교리에 대한 배타성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틀렸고 나만 옳아. 이렇게 탁
하는 이런 거죠. 다른 종교의 교리에 대한 배타성을 강조하는 정도? 이건 가가 훨씬 더 강하죠. 나는 가에 비해서 이런 성격은 좀 적을 거예요. 아, X, Y, G가 높, 낮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찝으면 되겠네요. 자, 한번 X축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X는 분명히 높았어요.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가 있는 두 기업과 디귿은 탈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아까 Y도 높았죠. Y는 뒤로 가야 돼요. 자, 뒤로 가야 합니다. 니은, 리을, 미음 중에서 뒤로 가 있는 것만 남기고 앞으로 튀어나온 미음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G는 아까 낮았어요. G는요, 여기, 요 높이니까요, 높이. 니은과 리을 중에 더 낮은 것을 고르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좀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지금 기본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그 존속 기반을 사회에 두고 있다. 아, 그 이윤도 결국 사회가 있기 때문에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회를 향해 선의를 다해야 한다. 즉, 기업은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인권, 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기부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아, 이 글의 저자는요, 기업이 어떤 합법적인 이윤 추구를 하면서도 플러스 알파 자선 활동,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법을 지키면서 소유주와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뿐이야. 기업은 이윤 추구 외의 부가적인 사회적 책임, 자선이나 이런 것 등을 져서는 안 돼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띠리링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본다. 자, 저자는요. 기업은 합법적으로 돈만 벌면 됐지 무슨 사회적인 자선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잊고 있군요. 무엇을 놓쳤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1번입니다. 기업은 공공선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버렸군요. 아니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글의 저자에게. 2번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나요? 아니요. 합법적인 이윤 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은 저자나 어떤 사람들이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업은 자선 행위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왜 잊고 있나요? 자선 행위도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왜 모르고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기업은 경제 활동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왜 모르고 있나요?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제 활동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건 두 사람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자, 5번. 기업은 사회 구성원의 이익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걸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19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한번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갑, 음식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다. 그쵸? 누구나 음식을 보면 먹고 싶죠. 그러므로 배가 고프면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연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탐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자연을 넘어선 것이므로 노예와 다름없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끌려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노예나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마땅한 정도만 욕망하는 사람은 절제 있는 사람이다. 음식에 대해서도 뭔가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학자로 많이들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이야기하거든요. 지나치게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게 또 넘치지도 않는 이런 상태. 음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을입니다. 음식을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말고 빛깔이 나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가 많아도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말고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뭔가 음식을 먹을 때도 구별과 분별이 있네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말하지 않고 비록 거친 밥이라도 반드시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의 어떤 예절이나 경건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은요, 공자의 이야기인데요. 음식을 먹는 것이 도덕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음식 섭취에 무절제한 사람은 욕망에 종속된 사람이다. 그렇죠. 무절제한 사람은 노예라고 했으니까 종속된 사람. 맞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은입니다. 음식 섭취를 절제하는 행위는 이성의 작용과 무관하다? 아닌데요. 이성이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작용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귿.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예절에 예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음식을 먹을 때 말하지 않고 경건하게 먹고 굉장히 예를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리을. 음식을 섭취하는 태도는 도덕적 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나치게 탐식하지 않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예를 잘 갖추는 것, 도덕과 식문화에 대해서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을의 공통점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답안이래요. 자, 쭉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 그죠. 다문화 사회가 됐으니까 이주민들의 문화도 잘 존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서로 평등하게 조화를 이룬다. 가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샐러드, 그릇 모델이라고 불려지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이 대등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나입니다.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주류 사회에 적응시키고 통합시켜야 된대요. 통합은 이제 완전히 같게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이러한 동화주의는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사회에 어떻게 동화시켜서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는 똘똘 뭉치는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요, 여기 딱 이름이 아예 다 주어졌어요. 무슨 주의입니까? 동화주의가 되겠죠. 동화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에 따르면요, 용광로 모델 혹은 용광로 이론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광로 어때요? 다양하게 여러 철광석이나 금속을 하나로 넣어서 녹여서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용광로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간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주류 사회의 이주민의 문화를 통합시켜버리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구나. 여러분이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샐러드 이런 식의 표현을 줬어요. 이제 3학년 가서 풀어볼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힌트는 사라지고 숨어버리고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야 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계시면서요. 자, 학생의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요, 즉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공존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죠? 대등하게 공존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해야 오히려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각각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문화주의를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서 동화주의, 나는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의 단일성,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통합을 강조합니다. 맞죠? 자,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하나가 되어야지 결속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한편 나는 모두 문화 통합을 위해 주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나요? 이건 오직 나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는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음은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쭉 20번까지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쭉 풀어보니까 좀 쉽게 풀리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기존에 봤던 두 개의 어떤 6월이나 9월 시험보다는 여러분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렇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평화윤리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때 반드시 또 잘 기억해 두시고요. 3학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이 생윤과 좀 친해졌죠. 우리가 정말로 본 게임인 수능을 앞두고 이제 3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제가 이제 앞으로 겨울방학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윤 공부 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개념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하시고요. 또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생활과 윤리 강좌를 EBS에 또 개설해 놓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하나하나 처음부터 기초부터 내가 다시 한다. 개념부터 다시 한번 기초공사를 잡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인강을 함께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누구나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 치르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